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게 잡아줄 친절한 본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서요. 여러분 교재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 수업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후 책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공부할 내용은 수의 분류부터 법칙까지 공부할 것인데요. 자, 수의 분류가 왜 중요하냐?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냥 이걸 암기식으로 공부하셨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적용할 수 있는 스킬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 용어와 기호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용어와 기호의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등식의 성질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방정식의 해를 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법칙은 이건 여러분 구구단처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주의할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수의 분류 먼저 알아볼 것인데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유를 달아서 절대 까먹을 수 없는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범위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수의 범위는 실수입니다. 자, 실수라고 하면 리얼 넘버라고 하죠.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를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수직선에 모두 하나의 점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실수의 존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수직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로 꽉 메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또 하나의 성질. 자, 실수는요. 제곱을 했을 때 반드시 0 이상이 된다라는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 복소수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을 해요. 실수가 아닌 허수가 등장하면서 실수의 보다 확실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미리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실수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분리를 할 건데요. 쉽게 말하면 야, 실수 중에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해서 구분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고요. 모양을 이렇게 쓰죠. 정수분의 정수, 즉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요. 0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상의 의미로 무엇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요. 정의적인 개념으로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는 0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 즉 쉽게 말하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가 유리수가 되고요. 분모는 0이 아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얘랑 비교되는 거. 절대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 대표 중에 뭐가 있습니까? 파이죠. 3.141592 떼땡떼땡땡땡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 없는 무한소수. 조금 정확히는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유리수가 아닌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뭘 채워야 돼요? 무리수를 우리가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한번 써볼까요? 뭐 1.5329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규칙이 없는 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리수를 이야기할 때 제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란 말을 왜 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유리수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여기서 또 해결이 돼요. 분자의 정수를 분모에 있는 정수를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누어 안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정수가 아니란 얘기죠. 정수가 아니지만 유리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근데 글로 얘기하는 것보다 수로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죠. 자, 뭐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3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 같은 경우 얘도요. 소수도 분수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유리수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0.11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마이너스 0.3333 땅땅땅땅땅땅땅 본 적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규칙이 있는 무한소수. 끝이 없긴 하지만 100%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죠. 일명 순환소수라고 하죠. 자, 순환하는 수 위에 점을 찍어서 순환 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얘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0.3 땡이 됩니다. 마이너스 9분의 3을 말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순환소수, 분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둘 다 무한소수이긴 하지만 규칙이 있는, 즉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돼요. 왜? 분수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 표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합니다. 딱 경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도 또 필요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내추럴 넘버, 제일 먼저 배운 수잖아요. 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것들 플러스 기호, 즉 양의 부호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자연수가 그 양의 정수를 의미하고요.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이런 아이들은 음의 정수라고 하죠. 또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아이, 0은 부호가 없는 수이긴 하지만 분수 표현이 가능하고요. 딱 떨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정수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0은 1분의 0, 뭐 2분의 0, 즉 분자가 0이고요.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로 나누면 무조건 0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수가 되는 거잖아요. 정수는 자연수와 0, 그리고 음의 정수로 분류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수의 분류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질은 그대로 식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조금만 맛을 보면요. 분모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분수함수 혹은 유리함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사실 때문에 대입 가능한 x값들의 모임이 결정이 되면서 이게 함수의 어떤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리수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수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에 대한 개념은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리수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얘는 이런 특징 때문에 근호를 반드시 사용해서 나타내야 하는 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무리수라고 하죠. 이 제곱근이라고 했죠. 반드시 제곱근을 사용해야만 그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무리수가 됩니다. 그럼 좀 이렇게 기억을 좀 잘 하라고, 무리하게 제곱근을 벗을 수 없는 수,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근호를 없앨 수 없는 이런 아이를 무리수라 한다. 또 이 특징을 이용해서 무리 함수를 또 공부하게 되거든요. 수의 분류는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자, 이제 수의 분류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식으로 좀 넘어올게요. 식을 다룸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속이 좀 필요하거든요. 정말 놀랬던 일이 뭐냐면 고등학교 2,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요. 다항식에서 갖고 있는 그 명칭 자체를 싹 다 까먹은 나머지 계산으로만 접근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계산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부분에서 자꾸 실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자, 일단요. 다항식을 다룰 거예요, 우리. 자, 뭐라고요? 다항식. 그럼 다항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적혀있는 식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x나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절대 까먹을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적용이 가능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항식은요. 반드시 덧셈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운 사칙연산의 제1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덧셈이었습니다. 덧셈을 가지고 뺄셈을 이해하기도 했어요. 맞죠? 덧셈을 가지고 곱셈으로 연결이 가능했고요. 나눗셈 또한 곱셈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의 제일 처음은 덧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빼기가 되어 있고 뺄셈으로 볼 수 있지만 중간에 덧셈 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항식이 나오면 꼭 반드시 덧셈 기호를 살려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왜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덧셈이라는 아이는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입니다. 계산을 자유롭게 우리가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덧셈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아이부터 보면은 수 2와 x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죠. 곱셈 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2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얘도 볼게요. 자, 이 아이는 3 곱하기 x 곱하기 x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아이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라는 수 곱하기 x로 표현됐고요. 얘는 오로지 그냥 수 1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각각을 불러보기 위해서 항, 얘도 항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항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수나 문자가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 항이라고 합니다. 자, 곱셈이라는 아이는 하나의 덩어리 취급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인수분해라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시고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곱셈이라는 아이의 연산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곱셈은 굉장히 중요한 계산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얘는 수와 문자 x와 x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4란 수랑 문자 x의 곱이고요. 얘는 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되고요. 수와 문자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문자들끼리의 곱셈으로 뭐 이런 것처럼 문자들끼리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항은 수나 그리고 문자의 곱 혹은 수만 있어도 되고 문자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반드시 교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는요. 항이라는 것은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식에서 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3x제곱 마이너스 4x 1이라고 나열해 주시면 돼요. 항이 3개인 거죠. 얘는 항이 1개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상수항은 뭘까요? 항상 수로만 이루어진 항인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상수항은 1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단항식과 다항식을 구분할 건데요. 단항식은 다항식의 일종이에요. 먼저 알아두시고요. 얘도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이에요. 즉 항이 여러 개로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다항식이거든요.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들이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덧셈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들 중에서 특별히 한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이를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해요. 유일할 단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단항식인 거고 이건 항들의 합으로 연결된 거니까 다항식.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종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해 볼게요. 개수. 자, 개수는 수와 곱해져 있는 문자. 자, 문자랑 곱해져 있는 수를 딱히 부르기가 애매해서 개수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개수야. 너 개수야. 여기는 개수가 없죠. 문자랑 곱해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수항일 뿐이고요. 그럼 이건 x제곱의 개수는 3.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 자, 여기서 x의 개수는 2가 되겠죠? 단순히 개수라는 건 뭐다? 네, 문자랑 곱해져 있는 수를 말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차수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차수가 뭘까요? 자, 문자들 볼게요. 문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는데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자, 얘는 문자가 1개밖에 없죠. 이 문자가 몇 개예요? 3개죠. 얘 문자가 몇 개요? 3개입니다. 이 문자가 곱해져 있는 곱이 중요하다고 했죠? 개수를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차 항, 1차 항, 상수항은 0차 항이라고 합니다. 얘는 1차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항식에서요. 각각의 항의 차수를 비교하세요. 제일 큰 게 대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몇 차라고 하시면 돼요? 네, 2차라고 하면 되겠죠? 뭐 식으로 얘기하면 2차 식이 되고요. 다항식의 차수는
항의 차수 중 가장 큰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자, 동류항이 갖는 의미는 나중에 계산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죠. 동류항은 뭐랑 뭐가 모두 다 일치를 해줘야 되느냐. 같은 종류의 항이잖아요. 문자와 그리고 차수가 각각 모두 같은 항. 이것이 바로 동류항이 됩니다. 여긴 동류항이 있나요? 전혀 없죠. 자, 그러면은 동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y, xy제곱. 자, 두 개는 동류항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몇 차예요? 3차. xy. 아, 얘는 3차입니다. 이게 몇 차일까요? xyy. 얘 3차죠. 그러면은 여기도 xy가 있고 여기도 xy가 있으니까 동류항이 아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얘를 분석했을 때 x가 두 개에 y가 한 개라 x가 하나에 y가 두 개인 거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얘들은 동류항이 아닙니다. 구성되는 문자가 달라서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해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2x. 동류항인가요? 아니죠. 자, 얘는 몇 차예요? 2차고 얘는 1차잖아요. 차수가 달라요.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2a제곱. 몇 차예요? 2차고요. 2차예요. 하지만 x로만 구성되어 있고 a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x제곱 써볼게요. 동류항이에요? 아니에요? 동류항이에요. 개수는 영향을 주나요? 아니라는 거죠. 문자의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만 바로 차수를 말하기 때문에 2차, 2차이고요. x 두 개의 곱인 거니까 이런 아이들이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은 나중에 뭐예요? 계산이 가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동류항은 계산에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다음에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지수 법칙을 공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듭 제곱의 의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해서 반복해서 곱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곱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곱하여져 있는 수여도 괜찮아요. 문자가 a가 몇 개죠? 4개잖아요. 그 a를 4번 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얘는 곱해진 것. 수나 문자. 곱해진 것 하시고요. 얘는 이름이 뭐냐면 몇 개 곱해져 있는지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한자어 가리킬 지자를 쓰죠. 얘는 지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곱한 횟수죠. 곱한 횟수. 밑을 몇 번 곱했는지 알려주는 곱한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의미. 절대값은 뭐냐면 한마디로 거리 개념입니다. 자, 절대값은 거리인데 그냥 거리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기준이 필요하죠? 얘는 원점하고 수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직선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움직임이 왼쪽과 오른쪽 있잖아요. 그 원점에서 양수 방향으로 있어요. 어떤 수가. 그럼 여기다가 칩시다. 그러면 이 거리 자체가 뭐예요? 그 양수 값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a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있어요. 내가 a를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어쨌든 원점에서 주어진 수까지의 거리 개념인데 거리는 양수 값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a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어떤 수의 절대값을 이렇게 취했다. 절대값 기호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갖는 뭐예요? 원점과 x 사이의 거리 개념이다.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모르는 값이에요. 양인지 음인지 몰라요. 모르는 값에다가 절대값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a 값이 양수거나 0. 0의 절대값은 0이죠. 0이랑 0 사이 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왜? 거리니까. 음수면 얘가 음수였으니까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를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마지막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자, 제곱근 하시면은 맞아요. 루트가 떠오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곱근의 정확한 뜻은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나왔어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얘가 음수면 안 되겠죠. A는 양수이거나 0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0의 제곱은 0이므로 자, 0을 제외하고 A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양수 A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나왔을 때 X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냐면 양의 제곱근 또는 X는 음의 제곱근이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쓸 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는 거죠. 이때 동시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은 제곱근을 양수든 음수든 그 아이를 제곱하면은 다시 근호 안에 양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 x의 제곱근은 하면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5의 제곱근은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곱근 5라고 하면은 그냥 읽어준 거예요. 제곱근 루트 5라고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사실 또 얘기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중학교 수학에서 알아야 하는 기본 용어와 기호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수의 분류 기억하시고요. 기본 용어와 기호도 이유를 알아놓고 중요한 팁 하나만 정리하시게 되면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등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작전이다. 자, 무슨 말이냐? 좌변과 우변이 이미 같은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같다고요. 그러면 같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좌변에 내가 얼마를 더했다면 우변에도 같은 값을 더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B에다가 C를 더했을 때 같아지는 것이고요. 이미 같다고요. 그런데 좌변에서 C를 뺐으면 같음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C를 빼줘야겠죠. 자, 뭐라고요? 이미 같다고요. 따지듯이 물으시면 돼요. 이미 같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좌변에 뭘 곱했습니다. 같음을 유지하려면 그쵸? 똑같은 값을 곱해줘야겠죠? 자, 이제 긴장. 4번은 중요해요. 자, 이미 같다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미 같다고요. 좌변을 내가 C로 나눴습니다. 자, 나누는 수는 어때야 된다고요? 그렇죠. 0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C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을 깔고 가셔야 돼요. 자, 같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변을 같은 수 C로 나눠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등식의 성질인 거죠. 즉, 이미 성립하고 있는 등식에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제가 지금 쓰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AC는 BC일 때 A는 B. 자,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하면 여러분이 계산에 무조건 돌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뭔가 알아요. 이거 약분하면은 A랑 B랑 같대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A, B로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좌변과 우변이 같았을 때 이미 같음을 알고 있을 때 좌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를 나눌 수가 있는 거라고요. 좌변, 우변이 같은 거 알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모양을 만들려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C로 약분을 한다는 생각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C가 0인지 아닌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 곱하기 0은 4 곱하기 0, 즉 C가 0인 경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A를 3으로 잡고 B를 4로 잡고 0은 C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지만 A랑 B랑 같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0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건 거짓이에요. 좀 비교해 볼게요. AC는 BC일 때 AB, 자 이것이 참이려면 뭐만 조건을 주면 돼요? 그렇죠. C가 0이 아니다란 말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C가 0이 아니고 이것일 때 이것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면은 얘는 참이지만 저 위에 거는 거짓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환이 가능하냐? 결합이 가능하냐? 교환은 어렵지 않죠? 바꾸면 되잖아요. 자,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계산은 덧셈과 곱셈이 되겠죠. A랑 B를 더하나 아니면 B랑 A를 더하나 값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죠? A, B가 누구도 상관이 없이요. 곱셈도 마찬가지죠. A랑 B를 곱하나 B랑 A를 곱하나 뭐 값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죠. 자, 이것이 덧셈에 대하여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곱셈에 대하여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왜 쓸까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지같이 복잡하게 계산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교환을 하고 적당히 결합을 하게 되면은 계산이 편해지거든요. 덧셈과 곱셈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합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결합은 은근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원리는 하나예요. 자, 계산하는 연산은 한 가지만 나와야 돼요. 연산 한 가지. 괄호 묶는 것을 변화시켜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결합법칙의 원리입니다. 자, 덧셈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소 3개의 수를 준비하는 거지만 3개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4개든 5개든 6개든 아무리 수가 많이 나와도 우리는 덧셈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볼게요. 3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괄호를 빼고 보세요. 덧셈만 하겠다고요. 수는 A, B, C가 나왔습니다. 단 A, B, C에서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배열되어 있는 수의 순서는 그대로요. 연산 한 가지, 괄호 묶는 것만 변화시키는 것이고 배열되어 있는 수의 순서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나는 그냥 원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 갑니까? 어디 안 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계산은 순차적으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뒤에를 더하나 뒤에 2개를 먼저 묶어 더한 다음에 앞에를 하나 바뀌는 게 없다고요. 왜죠? 이거는 애초에 뭐였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수가 곱셈이 되어 있어도 괄호 묶는 것만 달리 하겠다고요. 단 순서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였기 때문에 앞에 2개를 먼저 묶어 곱하나 뒤에 2개를 먼저 묶어 곱하나 바뀌는 거 없다. 이거는 뭐나 마찬가지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 대하여 결합법칙 각각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라고요? 적당히 순서를 바꾸거나 적당히 가로 묶는 거를 변화시켜서 계산을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라고요. 자, 이제 분배법칙은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형광펜으로 팍팍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계산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을 주어진 수나 문자의 부호는 싹 잊어버리시고요. 형식만 기억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도형을 가지고 그 법칙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얘를 직사각형인데 갈릴 거예요.
요 길이를 B라고 할 것이고요. 요 길이 C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부호에 연연하지 마요. 형식만 보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B라는 값과 C라는 값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기다 내가 A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을 계산으로 표현하려면 가로 세로가 되는 거니까 B 더하기 C에다가 A를 곱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전체가 차지하는 만큼을 분리해서 이만큼과 이만큼을 따로 계산한 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A 곱하기 B, A 곱하기 C. 계산상의 형식으로 바라봤더니 마치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을 분배하는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분배 법칙인 거죠. 실제로 얘들의 부호가 양수던 음수던 상관없이 좌변을 계산한 결과랑 우변을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면 항상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심하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포인트는요. 가운데 있는 이 연산의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뺄셈이면 그 뺄셈 유지하시면 돼요. 왜라고요? 이 형식에 맞춰서 ABC의 부호를 달리해봐요. 얘가 양수 아니면 음수, 양수 아니면 음수, 양수 아니면 음수겠죠? 그럼 두 가지 8가지가 나올 거예요. 샥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꼭 해보세요. 의심이 나면. 자, 이걸 분배 법칙이라 부르고요. 자, 괄호 뒤에 곱해져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분배하시면 다시 불러볼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분배하시면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예요. 자,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원상복귀. 자, 여기서 1로 가는 거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A랑 A가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낸다. 그러니까 너 나가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 B랑 C랑 묶을 거니까 A 너 꺼져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가로 바깥으로 꺼져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곱해져 있는 C를 가로 바깥으로 꺼져 이렇게 하시면은 분배 법칙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가 돼요. 자,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산의 시초는 덧셈이시라고요. 얘를 괄호 안에 걸 내가 B 더하기 마이너스 C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 위로 넘어온 거잖아요. 자, 그럼 분배해 보실게요. 갑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C인데 우리 이렇게 귀찮게 적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플러스 생략돼 있어요. 양수와 음수의 곱은 음수로 취급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C가 되시는 거고요. 덧셈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를 같이 적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빼기 한 번만 적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마치 가운데 부호가 유지가 되면서 분배한 느낌을 그대로 주는 거죠.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해서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을 그대로 분배를 하시고요. 가운데 부호는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B 그리고 A 곱하기 C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로 뒤에 C가 곱해져 있어도 그대로 분배를 해주시고요. 가운데 부호는 유지가 됩니다. 즉 불러봐요. A 곱하기 C 마이너스 B 곱하기 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맛만 조금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산일 수도 있지만 자, 1.973 곱하기 997 더하기 1.973 곱하기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서 하는 사람 있나요? 미친 거죠. 자, 그런데 하면 할 수 있겠죠. 계산기 두드리면. 1.973 곱하기 1.973이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 앞으로 묶어내주면은 곱하기 하시고 괄호 안에 997 더하기 3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괄호 안의 수의 계산이 어떻게 돼요? 편한 값이 나오는 거죠. 1000. 1.973에 1000을 곱하시면은 1973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계산을 맛보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혹은 더 나아가서 고등수학에서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계산들의 의미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지수 법칙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지수 법칙은
이것처럼 취급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뭐죠? 네, 초등 1학년, 2학년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구구단입니다. 그쵸? 그만큼 쉽게 취급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아이들 구구단 시켜보시면은요. 그냥 노래하듯이 암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정말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구단의 의미를 그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머릿속에 회전하는 게 보여요. 구구단은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을 곱셈으로 변환해서 쉽게 기억하기 위한 작전인 거잖아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거듭 제곱은 A를 몇 번 곱한 거다. 거듭해서 지수만큼. 그쵸? 그럼 얘가 몇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N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이어서 곱하겠다라는 뜻인 거고요. 자, B를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곱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수만큼. 그렇죠? N개를 곱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 그러네요. 자, 근데 만약에요. 여기가 A가 돼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죄다 A가 되는 거니까 어머? 계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 첫 번째는요. 밑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총 A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M 더하기 N개만큼 곱해져 있는 거죠. 결론만 얘기하자면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에 M 더하기 N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밑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고요? 밑이 같아. 머릿속에 훌룩 들어가셔야 돼요. 지수를 더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지수를 더할 수 있는 경우는 뭐라고요? 밑통일이에요. 밑통일 지수 더한다. 밑통일 지수 더한다 기억하시고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자체가 밑이에요. 몇 번 곱하시겠다고요? n번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a의 m제곱 곱하기 am제곱 곱하기 쭌쭌쭌 am제곱이 됩니다. 자, 요게 몇 개 있으시다고요? n개 있다는 얘기죠. 뭐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편할 것 같네요. 뭐 a제곱의 세제곱이다.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2를 몇 번 더할 거예요? 2를 3번 더하는 거잖아요. 귀찮다고요. 곱셈9구 2의 3배. 그쵸? 아, 그러니까 얘는 2의 3배가 된다? 아이고, 2씩 3번 더하는 거니까 둘이 곱한 만큼이 지수가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도 A에 M과 N을 곱해서 MN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곱하고 싶니? 그러면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얘가 밑이라고요. 이제 안 써도 보이죠?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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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AB. N개 있어요. 그럼 A는 A끼리, B는 B끼리 묶어 곱할 수 있죠. 한마디로 A를 N번 곱하는 거 곱하기 B의 N번 해서 A M제곱, B M제곱. 마치 지수가 분배를 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 원래 그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거시기한 것들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기억이 오래 가요. 우리 뇌의 기억 원리인 거죠. 대가리를 때리시면 돼요. 팍! 팍! 이렇게. 지수가 앞에 있는 밑에다가 대가리를 이렇게 한 번씩 팍! 팍! 때려준다. 근데 지수 횟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는요. 이거 자체가 밑이에요. 얘를 몇 번 곱한다고요? n번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분모도 n번 곱하고요. 분자도 n번 곱하는 거니까 분자 대가리 한번 때리고 분모 대가리 한번 때려주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분자 대가리, 분모 대가리. 대가리가요 찾아보시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 찾아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괜찮나요? 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접근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을 할 거예요. 자, 나누기 앞에 있는 거는 분자고요. 뒤에 있는 거 분모가 되잖아요. 자, 분자부터 갑니다.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나누겠다. 즉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이렇게. 이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게
세 개가 약분이 되면서 남는 거는 A의 제곱만큼 남았네요. 당연한 것이 분자에 곱해져 있는 문자 A의 개수와 분모에 곱해져 있는 문자 개수의 차이만큼이 분자에 남겠죠. 왜요? 분자의 지수가 더 크잖아요. 아, 그러면 이가 갖는 의미는 5에서 3을 빼면 되는구나. 머리 굴려봐요. 뭐가 나올까요? 어떤 경우 나올까요? 같은 경우. 자, A의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 쓸 필요 있습니까? 없죠. 같은 수를 같은 수로 나눈 거니까 1 되잖아요. 마치 A의 세제곱 빼기 세제곱, 즉 지수의 차. 그럼 뭐예요? 0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 우리가 그래서 1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아,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게 뭘까요? 분모의 지수가 큰 거 한번 해볼까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케이스에서 분모 문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싹 약분되고 분모에 몇 개 남는다? 2개 남는다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A 제곱분의 1이에요. 맞나요? 이때 이가 갖는 의미는 지수의 차이만큼이라고요. 단 분모 쪽의 지수가 더 많았으니까, 더 컸으니까 당연히 분모에 남겠죠. 얘는 5 빼기 3입니다. 그런데 귀찮다. 그냥 하면 안 되냐? 된다. 차가 중요한 거 아니냐? 5에서 3을 뺀다. 3에서 5를 뺀다.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빼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A의 3 빼기 5,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지수가 음수인 경우는 분모에 A가 2개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A 제곱분의 1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의 M제곱을 A의 N제곱 나눴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세 가지 분류할 수가 있는데 M이 N보다 컸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남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M이 N과 같았다는 얘기는 0제곱인 거니까 1이고요. 분모가 더 컸다라는 이야기는 A의 N-M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모양으로 쓰면은 짜잔 A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예제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훨씬 빨라요.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 M이 양수인 경우 음의 지수, 즉 음의 지수다라는 얘기는 M이 양수라고 써드릴게요. M이 양수일 때.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지수가 음수인 거 불안하다. 원래로 가. 너 밑에 있었잖아. 하시고 A M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기호는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이 정도도 기억할 수 없다면 공부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암기는 절대 좋지 않아요. 그거는 쥐약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이 근거와 이유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하고는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